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흐름이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2,870선을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미증시의 휴장으로 대외적인 영향보다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대 그 이상으로 화려하게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 나타났고요. LG전자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는 2,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현재 유통업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 84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총 상위주단의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어서 기타 서비스 업종이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수다는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과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현재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을지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삼성이 쏘아올린 공 아닐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마감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지수가 2,870선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마감 전에는 2,8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런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840선대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선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1조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관 홀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 기관도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의 동력은 단연코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실적이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섰는데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 실적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2.7% 넘게 상승하면서 86,900원대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2% 넘게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최근 반도체 투톱이 디커플링 현상의 주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도 함께 웃을 수 있었는데요. 반도체 메모리 D램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영향 덕분입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홀로 하락으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1% 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영향이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 사이에서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기아도 0.32% 오르면서 12만 6천 원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은 3% 가까이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캠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형제의 표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 업종의 흐름도 좋은데요. 알테오젠이 8%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에 바짝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 관련 업종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삼천당제약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삼천당제약 19만 6천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에 더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조승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는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얘기해보는 모이슈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편지의 기자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편지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규모 모임이 근처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이 부분 일단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으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또 한 차례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당장 오늘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도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이 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100여 명이 대규모로 저녁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앞뒀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갈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상황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 이것을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의 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가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이 무력화하게 됩니다. 네, 표결 절차의 결과가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여당의 좀 대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탈표가 8표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불참 등의 강경 대응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데요. 이 여당 안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의 좀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게 국가 존재 의무라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김재섭 의원 또한 찬성표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정작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여당의 의견을 짓밟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재판 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다라면서 진실은 관심이 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이야기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일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좀 이러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모임 이 배경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100여 명이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윤건영, 한병도, 김한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이진석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주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모임을 가졌다라는 사실보다는 이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임의 의미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규모로 모인 것이라고 합니다. 김영배 의원은 건배사로 이탈리아인 승리하자는 뜻의 빈체로를 외쳤고 이진석 전 상황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야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퇴임 이후에 좀 첫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필리버스터 중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모임은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현역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어서 인사차 방문한 뒤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국 대표도 공무로 인해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모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주류가 된 친문계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국회 상황과 또 여야의 대응이 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저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7개월 만에 또다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현재 기자님,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인선안을 발표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전임자들이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치적 탄핵을 피하려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진숙 이 후보자가 밝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비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진숙 후보자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진영의 방송 장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 논란이 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음성이 100%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노동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지난해 12월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치러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또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김홍일 전 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게 바로 민주당인데요. 자, 이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배경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과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이유로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가해 탄핵 소추안 보고는 무산됐었는데요.
이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장관급 인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네, 민주당이 세 번째로 탄핵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제가 지난번에 모이슈에서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이것은 또 검찰 조직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삼권 분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탄핵이 가진 의미와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를 놓고 여야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여야의 대립과 관련한 이슈 2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좀 새로운 이슈 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다발을 건네며 마약류를 놓아준 서울 강남의 내과가 적발됐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이 아니라 마약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남자가 병상에 누운 채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세고는 전부 의료진에게 건넵니다. 익숙한 듯 이를 받은 의료진은 곧 무언가를 주사를 했는데요. 현금을 주고 주사를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이들은 비틀거리거나 침대에 굴러떨어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라는 약을 투약한 이들은 약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내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투약한 약물은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약물은 전문 의약품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의사와 병원 직원 등 9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년간 확인된 사람만 75명이 이 약물을 맞았고 투약 횟수만 거의 9,00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기간도 4년인데다가 투약 횟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건가요? 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현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병원 측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의사 염 씨는 1년간 28명에게 30만 원씩 받고 마취용 마약류를 주사해 8억 5,9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이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병원 측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불법 투약이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불법 투약으로 의사들은 약 2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불법 투약자 중에는 지난해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남과 주차 시비로 흉기를 휘두른 람보르기니 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런 불법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병원을 이용한 건가요? 네, 이들은 모두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병원을 자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병원을 찾았고 주사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일부는 병원에서 투약 후 차량을 몰고 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은 이것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에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류가 되어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좀 마약을 이렇게 투약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럼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경찰청은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찰은 불법 투약 병원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불법 투약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도 절실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법 개정과 또 의사들의 양심적인 운영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 국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예계 또 마약 사건 이렇게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강력한 정책이 좀 시급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함께 수고해주신 편지혜 기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는 이 시장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삼성 SDI의 주가가 2% 넘게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삼성 SDI가 미국 기업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최근 ESS가 배터리 업계들의 주요 먹거리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어제죠,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1조 원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인 55기가와트시의 11.5%에 해당하는 6.3기가와트시인데요. 여기에서 삼성 SDI는 주력 제품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 배터리셀을 적용한 삼성 배터리박스 1.5를 공급하게 됩니다. 삼성 배터리박스 1.5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렉 등을 설치한 제품으로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셀을 넣을 수가 있어서요. 기존 제품보다 37%가량 밀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적용한 이런 분사 시스템을 내장형 직분사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화재 예방과 또 확산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설치 장소에서 전력망에만 연결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렴한 설치 비용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강화가 됐지만 삼성 SDI가 이 미국이 좀 중국산 배터리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기회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2018년까지 ESS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던 삼성 SDI가 값싸고 안전한 이 중국의 LFP 배터리에 밀리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CATL과 그리고 비아디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반면에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은 4.9%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번 계약이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에서 삼성 SDI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전체 매출 중에서 20%가 ESS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이 고가의 NCA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저렴한 LFP 배터리도 양산하면서 제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구축할 예정인 배터리 공장에는 전기차용 ESS용 생산 라인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독일에서 열렸던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ESS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삼성 SDI의 ESS 부문도 이슈나 매출 그리고 전망 등에 주목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현대차 이슈와 관련한 좀 이야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노조와 관련한 이슈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가 임금 그리고 단체 협상과 관련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새로운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지만 노조는 이를 또다시 거부하면서 오는 10일에서 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앞서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에 대해 노조가 성과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과 또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 그리고 상여금 인상과 더불어서 최장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주목할 만한 점은 현대차 노조가 처음으로 이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요구안을 담은 걸로 전해진 건데요.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11차 교섭에서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10만 6천 원 인상 등을 포함해서 이 제시안 등을 노조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안을 거부를 한 상태인데요. 현재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이 회사와의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각각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노조 생산과 또 이러한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 계속해서 팔로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을지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알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가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5가지 종목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에브리봇입니다. 이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기술의 지능형 홈서비스 로봇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사실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로봇을 100% 투입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인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 물질이 많이 쓰이는 만큼 로봇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또 환경 및 안전 문제도 로봇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에브리봇 주가 현재 초강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오늘 높게 불기둥 쏘아올리면서 현재 9%, 10% 넘게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에브리봇은 추가로 모빌리티 전문 기업인 하이코어를 인수해서 개인 모빌리티 분야로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흐름 계속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하나입니다. 하나도 오늘 주가 굉장히 강세였는데요. 이 하나가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책임 경영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전날보다 4% 넘게 오른 29,0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화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주를 장외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고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한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데다가 거래량이 미미해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매수 가격은 45,500원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에너지가 전자 공시를 통해서 오늘인 5일부터 24일, 20일 동안 그룹 지주사인 하나보통주를 최대 600만 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1주당 매수 가격이 3만 원이니까 총 매수 규모가 1,800억 규모 정도 되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또 하나그룹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하나에너지는 김승현 회장에 이어 2대 주주로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위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21조 7,009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961억 원으로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사실 2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을 처음 돌파한 것인데요. 이날 사업본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에어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휘센 스탠드 에어컨의 6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어나면서 생활가전 사업이 동종 업계 대비 아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B2B 사업의 균형 잡힌 실적 성장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냉난방 공조와 전장 그리고 가전구독 등 B2B 사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사업 체질 변화를 견인한 덕분입니다. 이에 증권가는 LG전자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전 매출의 지속적인 우상향 그리고
주력 사업이 견조하고 B2B가 안정적인 실적 흐름까지 형성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2위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습니다.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에 1조 원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현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 공급으로 인해서 중국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ESS용 시장에서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넥스트라 에너지에 공급하는 삼성 SDI의 주력 제품은요. 지난달 말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공개돼서 ES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삼성 배터리 박스입니다. 이 SBB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SBB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셀과 모듈, 렉 등을 설치한 ESS 제품으로 내부 공간의 효율화로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적재할 수 있고 또 전력망에만 연결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3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삼성 SDI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었죠. 이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2조 원 넘게 웃돌면서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건데요. 매출도 7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 장중에는 52도 신고가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선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에는 스마트폰 사업이 전체 실적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AI 시장의 확대로 반도체 사업이 그 역할을 되찾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과 랜드의 가격이 각각 13에서 18%, 15에서 20% 상승하면서 이 상승률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가동률 또한 상승하면서 디스플레이 실적이 개선돼서 전체 실적 상승까지 견인한 상황인 겁니다. 하반기에도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범용 D램 감산이 지속되면서 D램 공급 부족 현상은 2025년까지 매분기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탑재될 HBM 퀄 테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행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이슈경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올해도 이 절반이 지나고 이 3분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다면 또 우리는 다가올 3분기에 대해서 좀 미리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분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진단해볼 김대종 교수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랑 처음 방송을 하는 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시장 이제 3분기에 들어섰잖아요. 지난 분기와 좀 비교를 해서 좀 수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지수는 또 그만큼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이 아시아 증시에 좀 대비해서 좀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좀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시장 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예, 저는 뭐 훨씬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수출과 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로 무역 의존도라고 부릅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이고 80% 정도 됩니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내수 중심이고, 미국의 무역 의존도 역시 2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내수 중심의 국가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석유를 100% 수입을 합니다. 100% 에너지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의 1위이고, 그 다음에 석유화, 그 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런 쪽 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로는 세계 12의 강대국이고, 제조업 수출의 기준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아주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시가총액은 2,500조 정도 되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똑같이 4,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 9월부터 이제 내릴 예정입니다. 0.25%를 인하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내릴 것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똑같이 내리게 되는데, 아마 한국은 올 연말 정도에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이 반대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관관계 기수로 보면 마이너스 0.8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80%로 오른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전고점 3,300을 돌파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S&P, 나스닥 전부 다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한국만 전고점 3,300에서 아직 마이너스 한 20%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재정도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전체 수출 빼기 수입이 이제 무역 흑자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 자동차 수출이 계속 잘 되면서 흑자인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것이고, 저는 뭐 반드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전고점 3,300을 돌파할 것이다. 또 희망을 가지셔라. 또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대형주 중심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반기 우리 증시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이 87,1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실적 발표 뉴스 좀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이 10만 전자의 시간 다시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삼성전자는 뭐 반드시 전고점은 돌파할 겁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량한 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나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은 언젠가는 본전을 다 회복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에 도달했었는데,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우량한 주식이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최고의 실적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영업이익이 한 50조 정도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는 게 HBM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초고속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주 모두 집적돼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고속도로가 8차선, 16차선을 말하는 건데, HBM 반도체는 한 230차선 정도 됩니다. 아주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삼성전자는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반도체, 그다음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사업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스마트폰 이런 것이 삼성전자를 주도하는 건데 이 반도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거의 적자 수준이었지만 이렇게 금방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신고점을 향해서 돌파할 것이다. 2분기에 10조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매 분기마다 10조 이상 흑자가 날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에는 한 4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분야가 한 70%, 65% 정도 됩니다. 메모리 분야는 한 35%인데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전화를 걸고 할 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와 같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비메모리,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의 비중이 17%에서 최근에 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비메모리 비중이 더 커지면서 그렇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고 앞으로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할 것이다. 저는 10만 원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돌파한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는 좀 삼성전자가 더욱더 무섭게 오르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이 삼성 SDI가 오늘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이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 1조 원대 규모의 좀 ESS 장치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자, 이 소식 좀 주가에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옛날에 최고점이 한 82만 원 정도 됩니다. 82만 원에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가격이 한 38만 원 정도 되니까 전고점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3%입니다. 아주 최고점에 삼성 SDI를 사신 분들은 아직도 한 50%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와 주가의 관계는 소문의 주식을 사고 뉴스가 난 날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 SDI를 한 1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일반 국민이 다 아는 시점이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날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식을 좀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문의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뉴스가 보도된 날 많이 파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개인들은 뉴스가 난 날 주식을 또 삽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전고점 대비 아직 53% 절반 이상을 손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9월 달에 내가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를 인하게 되면 주식을 포함한 부동산, 모든 자산 가치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삼성 SDI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 희망을 잃지 않아도 좋다. 삼성 SDI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분야에도 아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분야인데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에너지 분야라든지 계속 성장성 때문에 최근에 한 8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저장 분야는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기는 계속 생산하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ESS가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나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에너지라든지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10%가 전기차고 아직 90%가 우리 내연기관차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공급되고 이용된다면 삼성 SDI를 포함한 이런 ESS에 대한 기업의 주가가 더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이 ESS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 꿈의 배터리인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시각 넓게 보고 매수하는 관점은 좀 유의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교수님, 이 서울 아파트값 2년 9개월 만에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도 오르고 있어서 이러면 전세가가 오르면 또 집값도 맞춰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매수하려는 분들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이 어렵다 이러한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주가와 부동산, 은행 이자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0.8의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한 3%를 더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5.5% 정도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기준금리를 9월부터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정만 되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0대 50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이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 중에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현재 40%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의 비중이 앞으로 한 60%까지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이 좁은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서울의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사람이 혼자 사는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 88세에서 9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의 주택은 계속 부족하다. 저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하철 종점이나 버스 종점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한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요. 지금 원밸리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 분양가는 19억이지만 지금 시세는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강남 쪽으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고, 저는 이와 같이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제가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도에 목표 가격은 4.6%고 내년에는 3.6%, 2026년에는 2.6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자산, 부동산과 주식은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은행의 이자는 우하향합니다. 한 90% 확률로 은행 이자는 내린다. 미국이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지만 이번 달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3.2%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지금 70% 확률로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안심하시고 내 집을 하나 마련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한강 이남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또 이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좀 부동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송은 이 유튜브 채널과 또 네이버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